전 스웨덴 국가교육청 정책평가과장 황선준 선생님의 영상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준입니다. 1985년에 스톡홀름으로 유학을 와서 스톡홀름 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몇 년 근무를 하다가 스웨덴 감사원 국가교육청을 거쳐서 2011년도에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 그리고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을 역임하고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스웨덴에서는 열심히 주부 역할하고 집 수리하고 여러 가지 글쓰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지 나올 겁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와 교육 문제, 스웨덴의 코로나 대응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스웨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스웨덴의 집단 면역 이론에 따라서 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왜 스웨덴은 학교를 폐쇄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스웨덴 집단 면역 이론에 대해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초기에 영국의 가디언지 기사가 스웨덴이 학교 봉쇄나 도시 봉쇄나 국경 봉쇄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일상과 같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집단 면역 이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스웨덴은 집단 면역 이론에 따라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웨덴 방역 당국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집단 면역 이론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왜 대응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놔두면은 국민의 한 60%가 예를 들어서 면역이 되면은 코로나는 자연적으로 물러날 텐데 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웨덴은 집단 면역 이론에 따라서 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감염을 최대한 완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감염을 완화해 가지고 스웨덴 의료가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개인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모임 자체를 굉장히 자제하는 권고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이성과 자발성에 의해서 코로나 방역을 하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적 차원에서는 감염 전문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를 코로나 대응, 코로나 방역에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전문 간호사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을 보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코로나 외의 다른 질병들, 일반 질병들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스웨덴 의료가 굉장히 큰 의료 빚을 지고 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갚아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군대 야전병원까지 동원하여서 집중치료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을 확충했다. 즉 그러니까 집단 감염 이론에 따라서 코로나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스웨덴은 감염을 최대한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철저히 대응을 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두고 보면은 저는 스웨덴 방역은 상당히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웃나라 덴마크나 핀란드나 노르웨이에 비해서 희생자가 너무 많았고 이것은 큰 방역에서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80세 이상의 노인 희생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양시설, 노인들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감염이 시작되면서 많은 희생자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스크라든지 얼굴 가리기라든지 비닐 옷이라든지 이런 방역 장비가 초기에 굉장히 부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양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의는 아니지만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고, 이들은 감염이 되어도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요양시설 직원이 감염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금 우려되어 있습니다. 자, 스웨덴 그러니까 코로나 대응 방역에 대해서 지금 국가 정부 연구조사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올해 말쯤에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학교 문제로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나라들은 국경 봉쇄나 도시 봉쇄나 지역 봉쇄나 학교 봉쇄, 학교 폐쇄를 하는데 스웨덴은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아마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달랐을 텐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봄학기 2020년도 봄학기에 스웨덴도 고등학교와 대학은 원격 강의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상 등교를 계속했고요. 1차, 2차 파동을 거치면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일부 지자체는 중학교를 단기적으로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초, 중학교에서는 거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고, 제가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스웨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몰려다니고 학교 교실에서는 모든 수업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에 걸렸던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걸려서 이제 그야말로 면역이 생긴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코로나를 폐시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스웨덴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스웨덴하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그다음에 이태리라든지 유럽에 있었던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은 의학적으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은 잘 감염되지 않는다. 어른들의 감염에 비해서 아이들의 감염 비율이 훨씬 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감염의 원동력이 아니다, 동력이 아니다, 엔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감염의 슈퍼 전파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전파하는 그런 경우가 어른들한테는 있었지만 아이들한테는 없다. 그리고 학교에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그런 사례도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심각한 폐렴이나 중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의학적 이유를 들어서 스웨덴은 학교를 폐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친구 관계가 중요하고, 만약에 가정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신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정폭력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만약에 그 학교를 폐쇄해서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돌볼 것이냐, 부모들이 돌봐야 된다. 그 부모들 중에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있다,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스웨덴은 학교를 폐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학교를 폐시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상당 부분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연구에 기초해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야 될지 아마 차츰차츰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스웨덴 아이들이 감염이 잘 되지 않고 감염의 동력이 아니고 그다음에 큰 병을 앓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보도된, 그러니까 아주 좀 크게 보도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코로나를 앓는 후유증을 앓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약 전국으로 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극심한 피로증을 느끼고, 그다음 조금만 움직여도, 팔다리를 움직여도 완전히 에너지가 소진되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두통, 복통을 겪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10개월, 12개월, 1년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코로나에 감염됐던 적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물론 안 됐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것이 그 아이들 몸에 어떤 감염의 증세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치료가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와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시대 학력 격차, 이런 얘기, 코로나 세대, 이런 얘기가 스웨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처럼 학력을 비교해 가지고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체로 교사들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그런 연구 보고서라든지 보도들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하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학력의 양극화 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특히 동기부여가 잘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말로 하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학력이 더 저하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 자기가 모르면 스웨덴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선생님이 가서 옆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원격 수업을 스톱을 못 시키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력 격차와 양극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자 스웨덴 정부는 상당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봄학기 예산에서 460억 원을 코로나 학습 결손에 대해서 예산을 끌어내서 지자체에 나누어 주면서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도 학교를 개설하고 수업을 해라. 그러니까 필요한 아이들, 학습 결손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여름 방학 동안에 학교를 열어서 학습 결손을 메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떤 좋은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이런 세대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국은 아마 스웨덴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학교 등교,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오랫동안 많이 폐쇄했기 때문에 스웨덴 폐쇄하지 않은 스웨덴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웨덴에서 코로나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황선준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황선준 박사님의 그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그 학교 폐쇄를 하지 않았던 스웨덴의 경험과 거기서 나타난 이제 우려점들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선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뉴질랜드의 경험에 대해서 마운틴 락실 그랜마 스쿨의 벨 팍 선생님으로부터 그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현지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있는 벨팍 박지성입니다. 현재 마운트 로스킬 그래마 스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당시 현지 학생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었는지, 그리고 뉴질랜드 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었는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우선 작년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 3월 25일 뉴질랜드 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넘자 자신자 총리가 코로나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 경보 단계를 4단계로 바로 격상했습니다. 경보 4단계는 전체 봉쇄 조치에 해당하며 이를 뉴질랜드 전 지역이 약 한 달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치에 따라 경보 단계 3, 2, 1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작년 10월 7일부터 국내 발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자 뉴질랜드 전 지역이 1단계로 2020년도를 마감했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오클랜드 지역만 3단계를 2차례 시행했고 3월 1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전 지역이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보 4단계 당시 모든 교육기관과 사업체가 폐쇄되었고 3단계 때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과 행정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부모가 의료 관련 종사자, 경찰, 슈퍼마켓 직원 등 필수 직업군에 분류되었을 경우 혼자 학생들을 집에 두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한 선생님이 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서로 안전거리 간격 유지하며 앉도록 자리를 배치한 뒤 개개인의 전자기기로 각자 온라인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셨습니다.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모든 동아리 및 체육 활동들도 취소되었고 심지어 매년 하는 댄스 파티와 캠프 같은 활동들도 취소되어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끌벅적했지만 뉴질랜드는 성공적으로 잘 대처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들 또한 정부 지침에 따라 학교 분위기에 맞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내신 과제들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뉴질랜드 교육부에서는 작년 한국 수능에 해당하는 내셔널 스탠다드 학점 커트라인을 약 10% 낮추어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학교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틀 안에서 각 학교의 분위기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고소득층 지역 학교들은 학부모의 물질적이나 심리적 지원이 원활해 학습용 전자기기 사용이나 비대면 수업 방식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타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대화를 통해 느낀 바로는 당시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다소 불안했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당장 눈앞에 닥쳐온 내신 과제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컸었던 듯 했습니다. 특히 첫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을 당시 국가 봉쇄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심리적으로 어수선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에 많은 뉴질랜드 학교들은 수업보다는 학생들 안위에 더 초점을 두어 학기 방학을 앞당겼습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교사들끼리 상의해서 대처 방안을 빠르게 갖추었습니다. 더욱이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내에 있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심리상담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들은 전국 모든 10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교는 The Less is More, 과유불급이라는 방침을 정해서 학생들 수업 진도량을 60%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고학년들 과제 같은 경우 원래 주었던 시간보다 충분히 더 주어 스트레스를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고등학년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하던 시기에 공부 환경이 열악했던 학생들을 위해 수능 학점을 더 딸 수 있도록 본 학기가 끝난 연말에 새로운 교과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중소득층 지역은 아무래도 고소득층 학교보다 학습 자원이 열악했습니다. 예로 들면 학생이 집에 전자기기나 인터넷 자체가 없는 경우, 혹시 있더라도 형제자매가 많아서 같이 나누어 써야 되는 경우, 특히 현지 원주민이나 태평양 지역 학생들은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공부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중 하나로 작년 제 학생과 구글 미트를 통하여 내신 과제 관련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일단 어린 동생 우는 소리에 주위가 너무 시끄러웠고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중간중간 대화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직접 공부할 여건이 좋지 않다는 호소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 사업체 폐쇄로 학부모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워지자 학생들이 감정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지장이 있었을 것 또한 추측해 봅니다. 뉴질랜드는 사립학교가 아닌 경우 급식 제도가 활성되어 있지 않아 무상급식 또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 등은 없었습니다. 대신 코로나로 실직하거나 급여가 줄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재난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고소득층, 저소득층을 나눠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학습 환경에 열악해서 시간적, 물리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학교가 실제로 실행했던 방법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4단계 격상 후 첫 한 주는 학생들의 보호와 관리에 초점을 맞춰 학부모, 학생들과 연락하여 안부를 묻고 전자기기 및 인터넷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학교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지 못한 학생 수를 파악하여 나중에 학교에서 노트북을 대여해 주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은 평상시 수업량의 60%만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능했던 건 수능 학점 커트라인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혹은 학생과 1대1 상담을 통해서 과제 제출 마감일을 낮춰주기도 했습니다. 담임교사는 반 학생들에게 봉쇄 조치라는 주제로 사진 올리기를 해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말했다시피 심리 상담 또한 제공되었습니다. 물론 타 학교들은 다른 방침들을 시행했겠지만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틀 안에서 코로나를 다 같이 대처해 나갔습니다. 교육부에서 합격 커트라인을 낮춘 결과 학생들의 각 학년 수능 합격률이 오히려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예로 자료 그래프를 보시면 대학 입학을 위한 학점을 채운 학생 비율이 여기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49.3%이고 아직 그래프에 추가되지 않았지만 정리된 엑셀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53.4%, 4%가량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학년별 교과 과정 수료율 또한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프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교육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맞춰 재빠르게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좋은 학업률을 성취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더욱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벨팍 선생님께서는 뉴질랜드의 교육부와 학교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